자, 오늘은 이제 사회경제적 민족운동부터 현대사까지 한번 쭉 마무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볼게요. 자, 3.1운동 이후의 독립운동의 변화는 여러 가지 독립운동의 방략, 방법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아나키스트 이런 거 생겼어요. 우리 민족주의, 사회주의는 들어봤지만 여러분 아나키스트는 잘 못 들어봤죠. 아나키즘 또는 아나키스트라고 해서 무정부주의거든요. 이 무정부주의라는 건 만약에 우리가 독립을 하더라도 정부의 어떤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거는 그때 잠깐 있었던, 그때 근데 우리나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다 무정부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부를 부정하고 자유를 추구하는 뭐 이런 형태를 무정부주의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 무정부주의, 그럼 무정부주의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배웠던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의열단 계열이 무정부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신채호도 약간 비슷하고, 근데 이 무정부주의가 사실은 우리가 지금 무슨 소리야 이해가 안 되네 하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길게 가지는 못해요. 뭐 전 세계 아나키스트 뭐 회의 뭐 이런 것도 있고 했었는데,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참여하고 했었는데 이게 쭉 이어지지 못하죠. 무정부주의라는 게 도대체 뭐야? 좀 개념이 애매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무정부주의였던 뭐 의열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됐냐? 일부 약간의 사회주의적 성향을 띠기도 하고 아예 민족주의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왜 우리가 의열단 김원봉 얘기할 때 김원봉이 사회주의라고 말하기 좀 그렇다. 근데 또 100% 민족주의는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던 것이 여기에서 아나키스트에서 이제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신치호 같은 경우는 당연히 민족주의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조금 지금의 우리의 어떤 개념으로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게 아나키스트라고 하는 여기 있었는데, 어쨌든 뭐 그냥 있었구나 이 정도만 알면 되고요. 민족주의 같은 경우는 자본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지금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이니까 약간 뭐 자유민주주의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민족주의 계열에서는 실력양성운동을 전개하는데, 그게 바로 민족주의, 밀립대학 설립운동이나 물산장려운동이나 또는 뭐 문맹퇴치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문맹퇴치운동도 여기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로 민족주의 계열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사회주의 계열은 노동자 농민 중심의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추구한다. 그래서 소련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는 사회주의가 사실은 다 망한 거죠. 네. 그러니까 정통 사회주의, 우리가 알고 있는 요 사회주의 국가 이런 거는 이제 없죠. 물론 일부 뭐 중국도 그럼 사회주의 아니냐? 예, 중국도 사회주의예요. 동남아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 뭐 라오스나 이런 나라 사회주의 아니야? 예, 사회주의예요. 맞아요. 사회주의인데 여기서 나오는 이런 사회주의랑은 조금 결이 다르죠. 왜냐하면 이 사회주의 국가는 결국은 실패했거든요. 왜냐하면 소련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실패했지만, 어쨌든 이때는 사회주의라는 게 노동자, 농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프롤레타리아라고 하거든요. 무산계급, 돈이 별로 없는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심의 국가를 만들자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사회주의 운동은 독립운동도 하면서 계급투쟁, 그러니까 유산계급에 대해서, 유산계급이라는 건 부르주아, 우리가 많이 들어본 표현으로는 부르주아죠. 유산계급 대 무산계급의 투쟁이고, 그러면 결국에는 요 무산계급이 유산계급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하자면 이렇게 뒤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에는 뭐 혁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만 가능하다. 왜냐면 전에 우리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건물 사고 뭐 그런 건 사실 불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구조상. 그렇기 때문에 민중혁명을 통해서,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계급투쟁 운동과 독립운동을 두 개 다 추구하는데, 요게 3.1운동 직후라고 보시면 되니까 1920년대라고 보시면 돼요. 1920년대는 이렇게 독립운동의 방법이 여러 가지로 나눠졌고, 그러면 우리는 뭐 민족주의 계열은 다 아니까 사회주의 계열에 어떤 운동들이 있었는지 보시면 돼요. 사회주의라는 건 이제 레닌의 사상이죠.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사회주의 하면 뭐 김일성, 북한, 빨갱이, 나쁜 놈 이렇게 연결이 돼버려. 우리의 인식상 우리가 또 그렇게 교육을 받고 그런 체제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사회주의랑 김일성의 사회주의랑 레닌의 사회주의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레닌은 약소민족의 독립운동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해서 우리나라에서 지원금 받아온 적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뭔가 좋아 보이잖아요. 말하자면. 그리고 막 가난한 사람들 중심의 나라를 만들겠다 하면 뭔가 뭐 이상향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20대, 20, 30대
이런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많이 우리나라의 사회주의가 1920년대, 그러니까 3.1운동 이후에 많이 들어오게 돼요. 자, 그래서 초기에는 만주나 연해주의 독립운동가에 전파됐다. 연해주가 소련이잖아요. 러시아였었다가 소련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연해주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찍부터 정착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주의가 가장 먼저 퍼졌고, 그게 우리나라로 들어왔고 자연스럽게. 그래서 우리나라는 비교적 사회주의를 일찍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히 지식인과 청년층에 많이 사회주의가 전파가 돼서 사실 젊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자였었다고 보시면 돼요. 웬만한 지식인들은 사회주의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여러 단체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특히 이 중에서는 요 조선공산당이라는 게 1925년에 결성되기 시작해요. 이 조선공산당은 워낙 탄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조선공산당은 뭐 1차 조선공산당, 2차 조선공산당, 3차 조선공산당 그렇게 해서 계속 만들었다가 없어졌다가 만들었다가 없어졌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그걸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처음 시작한 거, 1925년에 조선공산당이 처음으로 만들어졌구나,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계속 있다가 없어졌다 있다가 없어졌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자, 하지만 계급투쟁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이제 민족주의와 다툼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갈등이 생긴다. 그리고 내부의 노선 갈등도 있었어요. 왜 우리 자유시 참변 같은 게 초기에 그런 노선 갈등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었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들어온 사회주의 사상은 우리나라의 여러 운동과도 영향을 주게 돼요. 그래서 주로 아무래도 노동자 농민 중심의 국가를 만들자라는 운동이니까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들은 주로 좀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하층민들 말하잖아. 아주 부자나 이런 사람 아니고 가난한 사람, 소외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운동에 사회주의가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런 영향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청년운동, 소년운동, 여성운동, 노동운동, 농민운동, 형평운동 이런 운동들에 영향을 주게 돼요. 자, 청년운동에서는 뭐 청년들이 이제 단체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계몽이라는 게 일깨우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깨우치게 하는, 그래서 뭐 학교라든가 야학이라든가 강습소 같은 걸 만들어서 활동을 하는데, 자, 뭐 다른 거는 여러분 특히 외울 만한 건 없지만 요 조선 청년 총동맹, 요거는 연도 같은 걸 물어볼 때, 예를 들면 뭐 1920년대 전반에 무슨 단체가 있었는데 요 시기가 언제냐 뭐 이런 거 물어볼 때, 시기 물어볼 때 가끔 나와요. 그러니까 조선 청년 총동맹을 물어보는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제시문에 뭐 1번 뭐 조선 청년 총동맹 뭐 이런 식으로 그 시기와 관련된 문제를 낼 때 제시문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 1920년대 한 중반쯤 되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청년계 민족유일당 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을 통합한 거예요. 사회주의 계열이랑 민족주의 계열이랑 같이 활동을 한 게 민족유일당 운동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청년단체가 조선 청년 총동맹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년운동 하면 여기 이제 그러니까 명칭이 소년이라서 그렇지 사실은 어린이죠, 어린이. 그래서 천도교 계열에, 여러분 어린이날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 방정환. 네, 다 알잖아요, 우리. 방정환이 천도교 계열이에요. 천도교 계열. 그래서 이 방정환을 중심으로 자, 이런 천도교 소년회가 만들어지고, 지금 여기는 아주 자세하게 적진 않았지만 막 일본에 가서 활동하기도 하고 무슨 색동회라고 해서 그런 걸 만들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그냥 방정환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린이날, 이 어린이라는 이름 자체, 그 명칭이죠. 요 명사, 고유명사죠. 보통명사. 요 용어 자체를 요 사람들이 만들어서 쓰기 시작했어요. 어린이라고 하는 명칭. 그 다음에 어린이날을 1922년에 제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가끔 제가 한 5월 달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왜 그런 거 막 써있더라고요. 어린이날 뭐 몇 주년 기념 행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2022년이 100주년이었겠죠? 그래서 올해 보니까 101년 1주년 기념 행사 이런 거 막 플랜카드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잘 세고 있구만. 100년 넘었구만 이런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날짜를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 어린이날 몇 월 며칠이에요. 5월 5일이잖아요. 처음에는 5월 1일이었어요. 5월 5일이 아니라 중간에 5월 5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5월 1일이었구나.
이런 것도 한번 봐두라고 이렇게 날짜를 한번 써봤고, 자, 그 다음에 뭐 소년연합회 뭐 이런 거 뭐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어쨌든 방정환 어린이날 1922년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성운동 하면은 지금 제가 여성운동 단체들을 많이 써놨지만 사실 시험에는 요거 하나만 나와요. 근우회만 시험에 나온다. 다른 거는 잘 안 나온다. 근우회가 뭐냐면 신간회라는 단체 우리 조금 이따 배울 거예요. 그 신간회라는 단체가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을 섞어놓은 거거든요. 통합단체 또는 민족유일당운동 단체라고 하는데 그거의 여성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자매단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매단체라는 게 여자 민족유일당운동 단체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같이 만든 단체는 신간회라는 단체가 있으면 여자들의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 운동하던 사람들이 같이 만든 단체는 근우회. 그래서 우리는 그것만 알면 돼요. 신간회의 자매단체가 뭐야? 근우회. 그리고 신간회가 만들어진 연도가 27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근우회 당연히 27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신간회 자매단체가 뭐지? 근우회.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무슨 대한애국 부인회, 뭐 조선 여자교육회, 청년, 뭐 여성 청년회 있는데 몰라도 돼.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고 얘만 알아두시면 돼요. 근우회. 그래서 만약에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 시험에 근우회의 창립 취지문이 언급이 되고 다음 단체가 뭐냐. 그냥 정말 이렇게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쭉 보시면 제시문을 읽어보면 내용이 대충 이런 거예요. 뭐 민족주의 계열이랑 사회주의 계열이랑 통합해가지고 운동을 하는데 맨 끝에 자매 뭐 이런 단어가 막 나와. 여성, 자매 이런 단체가 나온다. 그러면 여자들의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의 통합단체라는 거잖아요. 그럼 근우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자단체 시험 나올 만한 건 근우회밖에 없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우리는 근우회만 알아두면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겠죠. 역시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뭐 이런 운동을 했다. 이런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노동운동, 농민운동도 사회주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거는 뒤에 따로 다룰 거거든요. 경제 파트에서. 그래서 그건 조금 이따 다루고 그 다음에 우리는 형평운동. 자, 사회주의 운동 중에서 조선 형평사라고 되어 있죠. 자, 신분제는 이미 폐지가 됐지만 백정에 대한 차별 대우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백정은 알죠, 여러분? 도살업자, 도축업자죠. 조선시대의 백정은 천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신분제도가 이미 폐지되었다. 우리 신분제 언제 폐지됐죠? 1차 가부개혁 때 이미 폐지됐어요. 1894년에 신분제도는 이미 폐지됐기 때문에 아직 신분이 남아있진 않아요. 그런데 워낙 백정은 천민이고 차별을 받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차별 대우는 남아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백정의 자식과 같이 학교를 보낼 수가 없다. 그래서 백정의 자식은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하면 초등학교에 입학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엄마들이 막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우리 신분이 사라졌기 때문에 호적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신분을 기재하지 않아요. 다 직업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요 백정만 도한이라고 해서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백정만 차별 대우를 더 받았던 거죠. 늦게까지. 신분제도가 이미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백정들이 형평사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형평운동이라는 걸 전개하게 돼요.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뭘 기억하면 되냐면 어디에서? 진주에서. 누가? 백정들. 뭘 만들었어? 형평사. 그리고 언제? 1923년에. 이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전에 이런 얘기 했었죠.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일어난 운동들이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다. 왜냐하면 좀 특이하니까. 자, 여러분 국채보상운동 어디서 일어났었죠? 국채보상운동? 대구에서. 서울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형평운동, 여기 조선 형평사가 형평운동이니까 형평운동은 어디서 있었어요? 진주에서부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물산장려운동이라고 해서 국산품 쓰자 운동이 있거든요. 그거는 평양에서. 이렇게 지역에서 중심이 돼서 일어났던 운동이 특히 서울이 아니기 때문에 잘 언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보상운동은 대구, 그리고 형평운동은 진주에서 시작되는데 진주에서 이학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백정을 하다가 백정을 하게 되면 가죽을 다루거나 아니면 고깃집을 해요.
국밥집 같은 거 있잖아요. 소를 잡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면 돈을 좀 벌 수 있잖아요. 이 시대에. 돈을 좀 벌어서 내가 좀 재산도 좀 있고 하니까 이제 애들을 교육을 시킬 거 아니야, 그러면. 그래서 애를 학교에 보내려고 했는데 백정의 자식과 같이 학교를 다닐 수 없다라고 해서 입학 거부를 당해요. 이제 예우리 받을 거 아니야. 그래서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게 된 게 바로 조선형평사라는 단체고 형평운동인데, 그러면 여기서 주장한 건 뭐냐? 자, 여러분, 형평사, 형평운동에서 신분제 폐지를 주장했다? 맞을까요? 아니죠. 신분제 이미 폐지됐다고 했잖아. 신분제 폐지를 주장한 게 아니에요. 신분은 이미 없어. 그런데 뭘 주장했어? 우리를 차별하지 말아달라를 주장했겠죠? 신분 차별 철폐. 우리 차별 좀 하지 말아달라. 신분 차별을 철폐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모욕적 칭호 폐지, 교육 균등, 지위 향상, 사회적 차별을 없애달라. 신분제 폐지 아니에요. 차별을 없애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고, 자, 그래서 전국에 백정이 또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국에 막 지부를 가지고 있고, 막 회원을 거느리고 있고, 잡지도 발간하고, 이런 활동들을 했던 게 바로 백정이다. 전 조선 형평사 대회, 뭐 이런 것도 막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고, 민족 해방 운동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약간 독립운동처럼 이렇게 또 학대가 살짝 됐었다라는 거죠. 근데 백정이라는 계층에 대해서 여전히 사람들의 차별되고 남아있죠. 왜? 우리나라가 그런 게 조금 심하잖아요. 그쵸? 우리나라가 좀 차별, 외국인 차별도 좀 많은 편이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화교가 정착하지 못한 거의 유일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좀 약간 단일민족 같은 그런 인식이 있기, 실제로 단일민족 아니거든요. 오히려 혈통으로 보면 일본이 훨씬 더 단일민족인데, 우리는 또 우리가 단일민족이라는 약간 그런 인식을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해서 굉장히 배척해요. 그래서 차별이 좀 심한 편인데, 마찬가지예요. 이 백정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차별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형평운동을 반대하는 운동이 또 전개가 돼요. 반형평운동. 이런 것들도 전개되고 하면서 결국에는 축소. 그래서 결국에는 순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집단으로, 이익 집단이라는 게 자신들의 이익만 위한 단체인 건 알죠? 그렇게 변질이 되게 돼요. 그래서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그래서 다만 여기서는 요것만 기억하면 되겠죠? 1923년 진주에서 백정 중심. 그리고 신분제 폐지 아니고 차별 철폐. 네, 요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거를 형평운동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족유일당 운동으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 보시면 846페이지에 방정환, 잡지 어린이, 형평사 전국대회 포스터 쭉 보시고, 형평사 대회 포스터에서는 깃발에 한글로 형평이라고 써 있어요. 보시면 형평이죠. 형평이에요. 깃발에. 그래서 형평운동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849페이지에 이제 민족유일당 운동 봅시다. 민족유일당 운동이라는 건 말 그대로 여러 이념으로 좀 나눠져 있던 것들 하나를 합치자. 이런 게 민족유일당 운동이고, 자, 이 민족유일당 운동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있었어요. 그래서 국내외, 우리나라와 관련된 국내외 운동들이 있었고, 그 전에 중국에서도 국공합작이 있었어요. 국공합작이 뭘까요? 국민당, 민족주의 계열에 해당하는 국민당, 공산당. 그래서 장제스와 마오쩌둥이 같이 힘을 합쳐서, 그럼 이 국공합작해서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일본이랑 싸우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일본 같은 우리 공통의 적이 있는데 지금 너랑 나랑 이렇게 싸울 때냐? 약간 이런 거예요. 자, 얘네 먼저, 일본 먼저 정리하고, 야, 우리끼리 싸우는 거 나중에도 되잖아. 그래서 국공합작이라고 하는 게 2번 있었어요. 그래서 1차 국공합작이 20년대니까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사회주의가 들어왔으니까 우리도 한번, 지금 우리도 독립이라는 큰 과제가 있잖아요. 지금 너랑 나랑 싸울 때야? 이런 거죠. 그래서 자, 민족유일당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자, 국내외에 다 민족유일당 운동의 흐름들이 1920년대 보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첫 번째 국외에서는 한국독립민족유일당 북경촉성회. 이름이 되게 길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북경촉성회라고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 북경촉성회도 시험에 엄청 잘 나오진 않지만 연도를 가끔 물어볼 때가 있어요. 1926년 연도 물어볼 때 있으니까. 자, 그래서 말 그대로 한국 독립을 위해서 이제 북경에서 말 그대로 우리가 한번 유일당 운동 해보는 게 어때? 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의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북경촉성회고,
단결을 호소하기도 하죠. 우리가 이렇게 싸울 때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3부 통합은 여러분 아시죠? 왜 3부,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국민부와 혁신의회로 통합이 된 거잖아요. 우리는 3부 통합이라고 해서 한 개로 통합될 줄 알았는데 한 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두 개가 통합됐죠. 그래서 남만주에는 국민부, 북만주에는 혁신의회. 그래서 이렇게 단체가 두 개가 만들어졌고 국민부 밑에 조선혁명 당군, 그 다음에 혁신의회 밑에 한국독립당군. 그래서 한중연합작전이 1930년대 초반에 있었어요. 다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던 거. 자, 어쨌든 국외에서도 이렇게 독립운동가들이 북경 촉성회도 만들고 그 다음에 3부도 통합하면서 통합을 좀 해보자 이런 움직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는 좀 더 본격적으로 국내에서는 자, 민족주의 계열이 분열되고 그리고 사회주의 계열이 탄압을 받으면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민족주의 계열도 지금 힘들어. 사회주의 계열도 지금 힘들어. 안 되겠다. 우리 힘을 합치자. 이런 거예요. 그럼 민족주의 계열은 왜 힘드냐? 분열이 됐거든요. 어떻게 분열됐냐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타협적 민족주의자와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로 나눠지게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비타협이랑 타협으로 나눠지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타협과 비타협은 누구랑 타협? 일제랑 타협이겠지. 그래서 타협적 민족주의자는 그럼 일본이랑 타협했으니까 친일파냐? 네, 친일파예요. 그래서 좋게 말하면 타협적 민족주의자인 거지 실제로는 뭐라고? 이 사람들은 친일파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또 다른 말로 자치론자라고 하는데 이때 자치론이라는 게 대두하게 되거든요. 자치라는 게 이런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독립운동을 꿈꾸고 너무 헛된 꿈이지 않냐. 차라리 일본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본과 같이 발맞춰서 우리도 정치에도 참여하면서 우리의 권리를 좀 주장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어때? 어차피 독립은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냥 일본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허락하는 범위 내라는 게 사실은 시키는 대로 한다는 얘기니까 친일파인데 이제 좋게 포장하면 일본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일본과 발맞춰서 나가면서 말하자면 협력을 하면서 일본이 협력을 하면서 일본이 허용하는 만큼만 정치에 참여하면 어때? 그거예요. 자치론이라는 게. 자치라는 건 일본이 허용한 만큼만 자치. 약간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 자치론자에 해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최린, 이광수라고 하는 인물이고요. 우리 이광수는 여러 번 등장했었는데 자, 우리 기억하는 것 중에 언제 등장했었냐? 여러분 3.1운동의 직접적 계기가 됐던 게 28 독립선언이었죠? 28 독립선언에 독립선언서를 쓴 사람이 이광수였어요. 그리고 3.1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생기자 임시정부에서 활동했던 인물이 바로 이광수예요. 그런데 1920년대 넘어가면서 여러분 막 친일파 길러내고 하는 거 알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변절했어요. 저쪽으로 넘어간 거야 말하자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민족적 경륜이라는 글을 1924년에 여기다 써볼게요. 민족적 경륜이라는 글을 1924년에 동아일보에 연재했었어요. 그리고 민족 개조론이라는 걸 주장하는데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요 민족적 경륜이라는 글에서 자치론에 대해서 제시를 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막 분노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한동안 동아일보 불매운동이 일어날 정도로 이 자치론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이광수가 자치론을 설명하면서 민족적 경륜이라는 글을 썼고 그 글을 동아일보에 실었다가 동아일보가 문매를 맞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로 이 이광수나 최리는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에요. 다 변절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말이 좋아서 타협적 민족주의자지 실제로는 친일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럼 타협적 민족주의자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비타협적 민족주의자가 있겠죠? 그래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는 말 그대로 독립운동가들이고 이 사람들이 전개했던 아까 우리 민족주의 계열에서 전개했던 게 실력양성운동이라고 했잖아요. 뭐 밀립대학 설립운동, 물산장려운동 그런 것들이 바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가 시행했던 거다. 자, 어쨌든 결론 민족주의자는 두 개로 나눠졌다. 하나는 타협적 민족주의자, 비타협적 민족주의자. 타협적 민족주의자는 자치론자이면서 친일파다. 자, 그러면 민족주의자는 분열돼서 힘들고 사회주의자는 왜 힘들지? 사회주의 계열은 여기 보시면 치안유지법으로 탄압을 받았기 때문이다. 치안유지법이라고 해서 1925년에 만들어진
사회주의자 탄압하려고 만든 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뭘 배웠었냐? 국채를 변혁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를 만든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이다. 이렇게 말해서 사회주의자를 처벌하는 법인데 사실은 여기에 전부 다 독립운동가를 또 다 껴넣으면 다 껴넣을 수 있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탄압하는 법으로 쓰였다라고 하는 게 바로 치안유지법. 자, 어쨌든 치안유지법으로 그러니까 탄압. 그래서 민족주의는 분열해서 힘들고 사회주의는 탄압받아서 힘드니까 우리 같이 한번 연대를 해보자 라고 하는 게 바로 민족유일당 운동이고요. 자, 그러면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런 움직임으로 생긴 단체가 뭐냐? 우리는 그 단체만 알면 되겠죠? 단체는 신간회. 그래서 신간회는 엄청 시험에 잘 나와요.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신간회 창립 일단 우리는 나왔으니까 연도부터 한번 확인하고 신간회는 1927년에 만들어졌구나. 자, 그러면 신간회라는 단체가 민족유일당 운동단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민족유일당 운동단체인 신간회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 세 가지. 첫째, 60만세 운동. 자, 60만세 운동은 누구의 장래일날 만세 시위가 있었던 거죠? 순종황제가 돌아가셨을 때. 그래서 순종황제의 장례식 날, 자, 학생들 중심으로 만세 시위가 있다고 했었는데 이 60만세 운동을 준비했던 건 누구냐면 여기다 써볼게요. 60만세 운동을 준비했던 건 누구냐면 사회주의 계열. 그런데 이 사회주의 계열이 천도교의 지원을 받고 있었어요. 자, 사회주의 계열, 즉 조선공산당의 하부 조직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 이름까지 알 필요는 없겠지. 어쨌든 사회주의 계열에서 이 60만세 운동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천도교가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천도교는 왜 지원을 했냐? 천도교 같은 경우는 3.1운동을 이끌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3.1운동 때 많이 당했어요. 쉽게 말하면. 3.1운동을 하면서 요 교단이 많이 흔들렸고 했기 때문에 이제 막 드러내놓고 내가 막 주도한다? 이건 못하겠다 나는. 그래서 지원 정도는 하겠다. 근데 천도교가 지원을 했는데 그럼 천도교는 뭐냐? 성격상 민족주의 계열인 거예요. 자, 그래서 사회주의 계열의 활동을 민족주의 계열이 지원을 했었다. 근데 나쁘지 않았단 말이에요. 같이 활동해보니까 괜찮던데? 그래서 운동을 준비했고 두 번째, 학생들이 준비했었죠. 학생은 조선학생과학연구회. 조선학생과학연구회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단체에서 준비를 하다가 자, 문제는 이 중에서 사회주의 계열, 천도교 계열의 지원을 받고 있던 사회주의 계열은 발각, 그리고 학생들이 주도. 결국에는 사회주의 계열은 발각돼 버렸고 학생들이 주도를 해서 운동을 했는데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 한번 만나서 활동 같이 해봤지. 괜찮았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합쳐보자. 이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60만세 운동이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의 연대의 계기가 될 수 있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주의계 서울 청년회와 민족주의계의 조선물산 장려회가 제휴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누구랑 만나서 조선민흥회를 만들었는지 써있지만 이거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는 뭐만 알면 돼요. 아, 조선민흥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져서 이 조선민흥회라는 단체에서도 민족유일당 운동을 촉구했구나. 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정우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져서 선언문을 발표했는데 그 정우회라는 단체도 사회주의 계열의 단체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계열의 정우회가 민족주의 계열한테 야, 우리 같이 활동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고 그래서 비타협적, 그러니까 타협적은 안 돼. 타협적은 친일파니까 안 되고 비타협적 계열과 협동전선을 구축하자라는 걸 나타내는 선언문을 발표하게 돼요. 그러면서 같이 한번 해볼까?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요. 전부 다 몇 년에 있었던 사건들이야? 1926년에 있었어요.
그래서 1926년에 쭉 있었고, 그래서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 정우회 선언 조금 이따 볼 건데, 이 정우회 선언을 제시하고 다음 선언문이 발표된 시기에 그 연도의 해에 있었던 일이 뭐냐. 그래서 1926년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어쨌든 60만세 운동, 조선민웅회, 정우회 선언이 요 민족유일당운동 신간회의 창립을 촉구하게 되고, 결국에는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다 합쳐서 단체를 하나 만들어요. 그게 바로 신간회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를 좀 잘 보셔야 되는데 누구랑 누구랑 합쳐졌는지 한번 보세요. 비타협정 민족주의 계열 플러스 사회주의 계열. 자, 비타협정 민족주의예요. 그리고 사회주의. 그래서 이렇게 합쳐져서 민족협동전선을 나타내는 게 바로 신간회라고 하는 단체고, 자, 이 신간회라는 단체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재 보시면 뭐 언론계, 기독교, 천도교, 불교계, 공산당 다 합쳐진 거죠. 민족주의 계열, 사회주의 계열 다 합쳐진 거죠. 그래서 자, 이 사람들이 조직을 해서 전국에 약 140여 개의 지회, 여러분 교재에는 144개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144개 또는 140여 개의 지회가 있었고 2만 명에서 4만 명 정도의 회원을 거느릴 정도로 아주 규모가 큰, 그래서 이 신간회 같은 경우는 여기 뭐 결론부터 볼까요? 여기 성격부터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합법적 단체. 자,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합법적 항일단체. 여기서 중요한 건 최대 규모라는 거, 합법적 단체라는 거. 자,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합법적 항일단체다. 그러면 합법적이라는 건 일본이 허락해서 만들었다는 뜻이겠네? 그쵸? 그러면 이 딱 봐도 독립운동 단체인데 일본이 이걸 왜 허락했을까요? 왜? 일본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냐면 여기 사회주의 계열이랑 민족주의 계열 다 모인다고? 아싸, 한 개만 감시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단순하지 않아? 요것만 감시 잘하면 되겠네. 여기 다 모일 테니까. 그래서 신간회라는 단체는 합법적. 그러니까 일본이 탄압하지 않아. 물론 이제 중간에 활동은 탄압하죠. 그런데 일본의 허락하에 만들어진 단체다. 그래서 신간회의 본부가 어디 있었냐면 종로. 왜 종로 3가 탑골공원 아시죠, 여러분? 그 탑골공원 맞은편에 표지석이 있어요. 신간회 본부 자리.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신간회 본부가 그 탑골공원, 파고다 어학원 그 앞에쯤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신간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지고 초대 회장은 이상제는 민족주의 계열이고요. 부회장은 홍명이죠. 홍명이는 사회주의 계열이에요. 그래서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들을 또 적절히 배치를 해서 이렇게 만들었고, 자, 그 다음에 강령. 여러분 강령이 교재에 나오겠죠?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여기 이게 따로 나오진 않고요. 강령은 거기 나오네.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구한다. 우리는 민족적 단결을 공고히 한다.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한다. 어쨌든 서로 다른 성향의 계열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니까 정치적, 경제적 각성, 뭐 단결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한다 라고 해서 만약에 기회주의다,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 사람들이 자치론자 또는 타협적 민족주의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타협적 민족주의자는 배척한다 라고 하는 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체가 바로 신간회라고 하는 거고, 신간회는 일단 누구랑 합쳐졌냐? 비타협정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 그리고 전국에 144개의 지회와 한 4만 명 정도의 회원을 거느렸다라는 것들도 제시문으로 언급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정우회 선언. 여러분 교재에 850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우회 선언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는 두 번째 줄부터, 여기 칠판에 있는 두 번째 줄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민족주의 세력에 대해서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성질을 분명히 인식함과 동시에 과정상의 동맹자적 성질도 충분하게 승인하여 그것이 타락되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제휴하여 대중의 개량적 이익을 위해서도 종래의 소극적 태도를 버리고 분연히 싸워야 할 것이다. 자, 여기 두 번째 줄 보시면 민족주의 세력 너네가 부르주아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걸 내가 충분히 알고 있어. 하지만 동맹자적 성질도 있어. 그러니까 같이 한번 운동을 해봐도 뭔가 활동을 해봐도 될 것 같은데 너네가 만약에 타락되지만 않는다면, 여기서 말하는 타락된다라는 건 앞에서 기회주의랑 비슷한 뜻이겠죠? 타협적 민족주의, 즉 친일파만 아니라면 같이 한번 힘을 합쳐서 노력해보는 게 어떨까
라는 게 바로 정우회 선언이고 요 정우회 선언을 계기로 해서 촉구하자 이제 신간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시험에는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죠. 요 제시문 정우회 선언을 제시하고 첫 번째 요게 발표된 그 해에 무슨 일이 있었냐 1926년을 물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일반적으로 물어보는 건 정우회 선언을 제시하고 이거와 관련된 단체에 대해서 옳은 설명을 골라라 뭐 이런 거. 그럼 당연히 뭐 정우회 선언 딱 나오면 무조건 신간회겠죠. 네. 그러니까 문제를 좀 잘 읽어보시면 돼요. 어떤 식의 또 함정으로 문제를 낼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신간의 활동, 사실 중요한 건 활동이죠. 시험에는 활동이 많이 나오니까 활동 볼게요. 자, 식민 통치를 비판하면서 순회 강연회라든가 연선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민족의식을 고취했다는 거, 강연회. 자, 그 다음에 노동 농민운동을 지원했죠. 아무래도 사회주의 계열과 같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회주의 계열이 노동자 농민 중심 국가를 만들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농민과 노동운동을 지원하면서 원산 노동자 총파업을 지원했는데 이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노동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원산 노동자 총파업 우리 뒤에 한번 나오겠지만 이런 거예요. 원산 지역의 부두 노동자, 항구에 있는 부두 노동자가 뭐 구타를 당하면서 이제 중간 관리자한테 이렇게 일본 관리자한테 일본인에게 이런 좀 이제 탄압을 받는 일이 생겼고 그걸 계기로 해서 파업이 일어나게 된 거고 이 파업이라는 게 그 원산 부두 노동자들에게 쫙 전파가 되면서 약 1년간의 파업이 진행이 됐던 게 바로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고 이런 노동운동이 일어나자 이제 외국의 노동단체들이 지원을 하기도 하고 지원금을 보내기도 하고 했던 게 바로 원산 노동자 총파업 1929년에 있었죠. 자, 그리고 여기에 지원. 그래서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을 지원하기도 했었다. 보시면 나머지 뭐 갑산 화전민 학살 사건, 단천 농민운동, 진상규명운동 등등 여러 가지. 그래서 이 중에서는 시험에 나오는 게 이거. 원산 노동자 총파업을 지원했다는 거. 요거는 좀 중요하니까 제가 체크를 해놨고. 자, 그 다음에 청년 여성 형평운동과 연계하면서 자매단체도 만들어졌다. 자, 여러분 자매단체이자 여성단체 대표적인 거 뭐라고 했어요? 근우회. 네, 자매단체 나오면 무조건 근우회. 자, 그 다음에 1929년이었어요. 이때 우리 앞에서 배웠던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나자 왜 일본 남학생, 우리나라 남학생들 패싸움 해가지고 경찰서 끌려가서 일본 남학생 풀어주고 우리나라 남학생들만 처벌하려고 했었던 경찰의 편파 수사가 있었고 그러면서 신간의 광주 지부에서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고 학생들을 지원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도부들이 내려가서 이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조금 더 조직적인 만세운동으로 확대시켜 보기 위한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민중대회 개최 시도예요. 그러니까 민중대회라는 게 국민들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 이거 너무 분노하지 않냐. 막 이러면서 사람들한테 실상을 알리고 시위로 확대하려고 했던 거죠. 자, 그래서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언제 있었냐면 1929년에 여러분 연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1929년에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있었고 자, 그러면서 민중대회를 개최하려고 시도하게 돼요. 그래서 신간회에서는 요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계기로 만세시위 3.1운동 이후에 별다른 만세시위가 없었어. 물론 60만세 운동이 있었지만 규모가 조금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확대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됐죠. 자, 여기서 시도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무슨 뜻이에요? 실패란 뜻이죠. 그래서 시도를 했지만 자,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총독부에서 말하자면 일제가 지도부들을 잡아가 버렸어. 이거 못하게. 그래서 결국에는 이때 한번 신간회가 심하게 탄압을 받았고 그러면서 쇠퇴하기 시작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약화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1931년에 자 1927년에 신간회가 만들어졌잖아요. 신간회는 1931년에 해체가 되니까 사실 활동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았죠. 자, 그러면 해체된 이유. 지금 여기 나오는 것들이 해체 이유예요. 신간회가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최대 규모였지만 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실패했냐. 첫째, 일제의 탄압이 있었어요. 앞에서 우리 얘기했죠. 민중대회 사건 이후 신간회 간부 및 회원을 잡아갔다. 자, 그러면서 집행부의 우경화. 요 우경화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경화라는 건 이제
지금으로 하면 우리가 우경화 하면은 보수로 막 간다 이런 뜻이지만 이때 우경화는 친일파로 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신간회라는 단체에 생각해보세요. 신간회라는 단체에 활동을 하다 보고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다 보면 친일파가 껴들겠지? 당연히. 그래서 여기 보시면 타협적인 자치론자들이 등장. 여기 타협적인 자치론자가 친일파잖아요.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끼어들고 활동하고 하면서 우경화라는 게 친일화되어 갔다. 일부 회원 중에서는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도부, 집행부가 이런 친일파들이 또 활동하고 끼어들면서 결국에는 친일화되는 경향도 보이고 해서 활동을 할 수가 없었다. 자, 그 다음에 코민테른의 노선 변화. 이건 좀 어렵죠, 말이. 코민테른의 노선 변화. 자, 공산당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 공산당, 사회주의 국가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또는 또 공산당이 만들어지면서 전 세계 사회주의가 퍼졌으니까 자, 이 공산당이 다 조직적으로 연결이 돼 있고 이 공산당들의 전체 회의가 있어요. 그 전체 회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민테른이라는 건 공산당 회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전 세계 공산당의 어떤 지도부라고 보시면 돼서 이 코민테른에서 뭔가 지시가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 공산당으로 쫙 내려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고 공산당이라는 건 나라에 하나씩 있어요. 1국가 1공산당이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요 신간의 그 코민테른의 노선 변화가 있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코민테른의 명령이 그런 거였어요. 우리 지금 활동이 힘드니까 민족주의 계열과 연대해서 활동을 해라. 이게 명령이었어. 그래서 신간회라는 단체에 사회주의 계열에 참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몇 년 사이에 노선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좀 더 적극적 계급혁명에 전념을 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회주의 고유한 운동에 더 매진해라. 그러면 더 이상 민족주의 계열과 통합을 하거나 연대해서 활동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더 사회주의 활동에 적극적 계급투쟁에 매진해라 라는 명령이 내려온 거야. 전체 공산당 회의에서. 자, 그러면 이제 민족주의 계열과의 연대는 끝난 거지.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지. 계급투쟁을 더 해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요 전체 공산당 회의의 노선도 바뀌었고 일제의 탄압도 심했고 그 다음에 친일파들이 껴들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신간회를 해체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고 자, 해체라고 표현하면 될 것을 해소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해소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풀어서 없애버림 이런 뜻이에요. 풀어서 없애버림. 풀어서 없애버린다는 건 이런 거죠. 우리가 여기서 지금 헤어지지만 너의 발전을 내가 빌어줄게. 우리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려면 지금 헤어져야 하는 게 맞아.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너를 사랑하지만 너의 발전을 위해 내가 너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헤어져 줄게.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그만 찢어져. 더 발전하려면 너도 발전하고 나도 발전하려면 우리가 여기서 끝내야 돼.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신간의 해소. 그래서 해체라는 표현이 맞지만 이 신간의 해체에서는 해소라는 표현을 써요. 알겠죠? 좀 더 발전적 방향으로 너랑 나랑 나아가자. 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해체라는 표현보다는 해소라는 표현을 쓰니까 자, 어디에서 해소라는 표현이 나온다. 신간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신간회는 이렇게 해소되고야 만다. 자, 신간회 같은 경우는 민족유일당 운동의 대표적인 단체니까 시험에 엄청 잘 나온다. 네. 특히 활동을 많이 물어보고 배경을 많이 물어봐요. 배경과 활동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신간의 강령하고 조금 다른데 요것도 신간의 강령이에요. 그냥 이건 눈으로만 한번 보세요. 자, 보시면 우리는 조선민족의 정치적, 경제적 해방의 실현을 기한다. 전 민족의 총역량을 집중하여 대표기관이 되기를 기한다. 일체 개량주의, 여기서 말하는 개량주의가 기회주의, 앞에서 말한 기회주의겠죠. 개량주의 운동을 배척하여 전 민족의 현실적 공동이익을 위해 투쟁하기를 기한다. 요게 이제 똑같은 선언, 똑같은 강령이에요. 근데 요거는 조금 확대된 거지. 그래서 똑같은 말인데 말만 조금 다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나와도 이것도 신간의 강령이구나. 요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외 이주 동포에서 우리는 실현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853페이지. 국외 이주 동포의 활동과 실현에서 봅시다.
자, 보시면 간도참변, 미수협정, 만보산 사건, 민생당 사건이 다 실현이죠. 힘들었던 점. 자, 보시면 간도참변이라는 게 뭐에 대한 보복이에요? 청산리 대첩에 대한 보복이죠. 그래서 청산리 대첩에 대한 보복으로 간도 지역의 우리 주민들을 학살한 사건. 그 다음에 미스협정은 3부 성립 이후에 지금 여러분 853페이지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래쪽 3번 실현. 자, 미스야 협정이라고 하는 게 3부 성립 이후에 3부를 탄압하기 위해서,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일본과 만주 군벌 사이에 체결한 거랬죠. 그래서 미스협정 연도를 좀 알아두시면 되고 1929년. 그 다음에 만보산 사건은 우리나라 농민과 중국 농민들이 유혈 충돌을 벌여서 결국에는 요게 이제 문제가 돼서 나중에 만주사변이 또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만보산 사건은 중국 농민과 우리나라 농민의 충돌인데 이게 이제 확대가 되면서 서로 유혈 사태, 막 피를 봤다는 거니까 서로 막 사이가 안 좋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 다 일본이 중간에 농간을 부린 거였어요. 그래서 일본이 중간에 나쁜 짓을 한 거구나. 그 다음에 민생당 사건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만주에 있었던 공산당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안에 간첩이 있다. 뿌락지가 있다. 그래서 그 간첩을 색출한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을 또 많이 때려 죽인 사건이에요. 죽인 사건. 네,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만주 지역 동포들의 실현. 자, 그 다음에 연해주 지역의 실현이라고 하면 자유시 참변. 알죠? 이거 소련령으로 들어갔다가 피해를 봤던 사건이 자유시 참변이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실현 중에서 요거 알아두시면 돼요.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 요거 미리 한번 해볼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지도가 지금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그 지도 똑같은 거예요. 자, 보시면 연해주가 여기죠. 여기가 연해주. 그래서 블라디보스톡이나 하바롭스크나 이런 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고, 여기 살고 있었던 우리나라 동포들을 어느 날 1937년 어느 날 갑자기 짐 싸가지고 어디로 모이라고 한 거예요. 야, 모여. 가봤어. 짐 싸가지고 가라니까 이제 짐 싸가지고 갔지. 갔더니 기차 타. 기차에 태웠어요. 그리고 그 기차가 한 달 가까이 가더니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우리나라 동포들을 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한 달 걸렸잖아요. 이 기차라는 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여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기차 타면 우리 뭐 좌석도 있고 앉을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화물칸 있죠. 그냥 비어있는 거기에 태운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그냥 생활해야 돼. 막 몇십 명이 막 쪼그리 앉아가지고 같이 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나중에는 막 전염병도 생기고 막 그래요. 배설물 같은 걸 이제 처리할 수 없으니까. 중간중간에 기차역이 아닌 데서 서요, 기차가. 역에 세우지 않고 아무 데나 세우는 거지. 그리고 이제 막 젊은 청년들이, 혈기왕성한 청년들이 막 항의하러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돌아오지 않죠. 그리고 노약자부터 죽기 시작해요. 왜냐면 전염병 돌고 하니까. 그래서 노약자들을 죽으면 요 이제 시신을 그 칸에다 같이 태우고 가다가 기차가 중간에 한 번씩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려서 시신을 처리를 하는데 그때가 추운 계절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얼어있는 지역이잖아요. 추운 지역이니까 땅을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눈에다가 묻어놓고 다시 기차 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달 가까이를 간 거예요. 가고 내리라고 해서 딱 내렸더니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그냥 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처음에 땅굴을 파고 살았어요. 왜냐면 집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대단한 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문화라는 게 사람의 영향을 받는 거냐, 아니면 자연의 영향을 우리가 받는 거냐, 아니면 문화를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냐. 뭐 아마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때 그런 사회에서 그런 거 배웠을 텐데, 확실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단한 게 거기가 건조한 기후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어디다가 데려다 놨냐면, 여기 보시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이라고 써 있잖아요. 요 나라들에 그냥 버리고 가버린 거죠. 지금은 여기가 요런 나라들로 나눠져 있지만 그때 그냥 소련이었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소련의 어디 저기 한 구석에 건조한 지역에다가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을 버리고 가버렸는데, 나중에는 이제 소련이 무너지고 독립을 하고 하면서 이런 공화국들이 생긴 거지, 만들어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런 나라에 흩어져 살게 된 거예요. 당연히. 자, 그리고 이 건조한 기후에다가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쌀,
접시를 가지고 가서 거기서 농사를 짓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육열이라든가 이런 뭐 일하고 이런 거를 되게 잘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이 나라들에서 농사 잘 짓기로 유명한 사람들, 그래서 막 농림부 장관도 나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때 여기로 움직인 사람들, 이주한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고려인이라고 그래요. 까레이스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조선인도 아니고 북한 사람도 아니고 애매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고려인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지금도 저런 나라들에 가면은 이 사람들의 거의 뭐 5세, 6세 이렇게 남아 있어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고려인들이 많이 살고 있죠. 카자흐스탄 이런 데. 그래서 이런 나라에 가면은 한국말이 막 들리고 김치를 먹고 있고, 그리고 김치도 처음에는 배추가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지역에서 유행한 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당근으로 김치를 담아. 그러니까 김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당근 절임인 거죠. 소금에 절여서. 그래서 지금도 이런 데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카자흐스탄에 있던 홍범도 장군도 이때 카자흐스탄으로 끌려가거든요. 그래서 카자흐스탄에 있던 홍범도의 유해를 우리나라로 다시 모셔오기도 했었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사건이 있었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왜 여기로 강제 이주를 시켰냐? 이 당시에 소련의 지도자가 스탈린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스탈린이 러시아와 소련과 일본이 곧 전쟁을 하게 돼.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전쟁을 하거든요. 상대방 국가가 되는데, 이 소련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본과 조선인, 한국인이 거의 얼굴 생김새로는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나라 안에 살고 있는 조선인들이 일본에 간첩 노릇을 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아예 멀리 치워버리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17만 명의 한국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시키게 되죠. 자, 그러면 중앙아시아의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긴 한데, 문제는 이제 우리 부모나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때 갔던 사람들이나 뭐 2세, 3세까지는 그래도 어떤 한국에 대한 그런 게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막 5세, 6세 넘어가면 생김새는 동양인인데 나는 우즈베키스탄 사람인 거야. 좀 애매하죠.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때 이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기도 한다. 자,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관동대학살이 있었죠. 박열이라고 하는 그 영화 보면은 그런 장면들도 나오고 하는데, 1923년에 관동 대지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관동 지역이 어디냐면 도쿄를 중심으로 한 일본의 그 지역을 관동 지역이라고 하고, 그 지역에 아주 엄청난 대규모의 지진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주민들에 대한, 왜 국민들이 국가에 대한 불만이 막 쌓인다고 했잖아요. 어디엔가 뭔가 타겟이 있어야 된다. 불만을 막 퍼뜨려야 돼. 불만을 드러내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될 때, 이때 정부에서, 일본 정부에서 아예 주도한 거예요. 유언비어를 퍼뜨리기 시작했는데, 조선인들이 죽이려고 한다. 일본인들의 마을에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조선인들이 나쁜 짓을 저지르고 있다고 유언비어를 퍼뜨리면서 그 모든 정부를 향했던 불만의 타겟이 조선인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분노를 하게 되자 지나가던 조선인들을 그냥 막 죽이는 그런 사건이 벌어져서, 이때 요 관동 대학살이라는 게 약 6,000명 정도의 조선인들이 학살당한 사건, 그게 바로 관동 대학살이고, 이때쯤 그 박열이라는 사람이 잡혀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미주 동포는 뭐 별게 없네요.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 다 배웠던 내용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인구 증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복장 858페이지 보시면은 복장이 나와요. 그래서 복장의 변화는 뭐 여러분 양복처럼 양식과 한복을 적절히 이제 혼용하는 거고, 이런 거 들어봤죠, 여러분? 모던걸, 모던보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이 모던걸, 모던보이 하면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약간 1920, 30년대 굉장히 세련된 그런 남성과 여성, 요런 막 단발머리 하고 막 미니스커트도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의 미니스커트까지는 아니더라도 단발을 하고, 그 다음에 양장을 하고, 요런, 그게 바로 모던걸, 모던보이. 그래서 이런 모던걸, 모던보이가 등장한 시기만 알면 돼요. 1920년대 이후에 모던걸, 모던보이가 등장했고, 1940년대로 넘어가면 전쟁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남성은 군복이랑 비스무리한 국민복,
여성은 몸빼를 입도록 강요하게 되는데 몸빼가 뭐냐면 여러분 588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여자들의 일바지죠. 지금으로 하면 냉장고 바지? 딱 냉장고 바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펑퍼짐해가지고 바람 잘 통하게 생긴 요 냉장고 바지 같은 것들을 강요했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는 펑퍼짐한 치마를 입었잖아요. 원래 이렇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렇게 가랑이가 벌어지는 바지를 여자들이 입는다? 겉에 입는다? 이건 이상한 일이었죠. 그때는. 근데 한복은 불편하니까 몸빼를 입어라 이런 식으로 해서 몸빼 착용을 강요했다. 만약에 여러분 교재 또는 제시문에 몸빼 착용을 강요했다 나오면 아 40년대구나. 시기를 좀 확인하시면 몸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 이게 언제냐가 중요한 거지. 언제 40년대 몸빼 착용 강요. 자 그 다음에 주거생활 식생활은 넘어가도 되겠고 주거생활 보세요. 859페이지에 자 보시면 문화주택, 토막집, 영단주택.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교재에는 시기별로 나와 있는 거고 자 보시면 문화주택, 토막집, 영단주택. 자 문화주택이라는 거 상류층의 주택이에요. 그러니까 2층 양옥집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이제 여러분 세대에는 조금 다르겠지만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2층 양옥집 하면 되게 부잣집. 네, 엄청 부잣집. 약간 전원주택 같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2층 양옥집 하면 되게 부잣집인가 보다. 이런 집인데 그게 딱 문화주택이에요. 그래서 상류층들의 집이다. 그 다음에 토막집은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건 집이라고 볼 수 없는 거적대기 같은 걸로 대충 얽히설키 만들어 놓은 그래서 빈민들이 형성된 빈민촌 토막집이 빈민의 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교재 사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영단주택은 노동자 그러니까 약간 하층민들이죠. 노동자들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서민 연립주택. 서민주택. 자, 그래서 상류층은 문화주택, 빈민은 토막집, 그 다음에 노동자 계층, 하층민은 영단주택. 이렇게 계급으로 나눠 놓으시면 돼요. 여러분 교재에는 시기별로 되어 있지만 계급으로 나눠 놓으면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 민족운동 잠깐 살펴봤고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경제적 민족운동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